50대 중반 남자이고 수영을 배운 지 3년 정도 되어갑니다. 자유형 생활체육인 대회 1.5km 나가려고 혼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50m 수영장에서 다리 사이에 끼기 편한 아레나를 사용하면 한 번도 안 쉬고 수영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100m 2분 나와요. 부상 없이 연습할 수 있는 팁과 장거리 수영 방법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질문 중에 다리 사이에 끼기 편한 아레나? 그 풀보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풀보이라고 해가지고 다리 사이에 끼고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팔로만 하는 그런 수영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분이 원하는 질문은 부상 없이 연습, 장거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부상이 온다는 거는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예요. 근육에서 부상이 있고 관절에서의 부상이 있는데, 일단은 근육에서의 관절은 뭐 너무 과도한 훈련이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하보다 더 많이 왔을 때 오겠죠. 근데 이제 관절에서의 부상을 보면은 그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부하가 원인일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유연성과 가동성인데, 아무리 유연성과 가동성이 좋아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가동성을 지나쳐서 수영을 하시려면은 그게 관절이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상 없이 연습할 수 있는 거는 유연성을 키워라, 가동성을 뭐 더 연습해라 그 말보다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가동성 내에서만 수영을 하셔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셔야지, 그 범위에서 벗어나시면 부상이 더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가동성, 유연성 연습을 좀 하면서 점점 조금씩 테크닉을 거기에 맞게 완성을 해야지, 갖고 있는 가동성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분명히 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이건 수영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 없이 한다는 얘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좀 변형해서 연습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문제 낼게요. 유연성과 가동성 차이점이 뭘까요? 유연성은 말 그대로 내 몸이 얼마나 유연하냐 네. 이거인 거고, 가동성은 그 유연성 안에서 내 몸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 오, 제대로 아시네요? 오, 정말요? 아싸. 맞아요. 유연성과 가동성은 그 차이예요. 유연성은 내가 어떤 외부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얘기한 거고, 가동성은 내 스스로 컨트롤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가동성은 또 안정성이라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근육이 잘 자리 잡고 제 기능을 해줘야지만 가동성도 좋거든요. 결국에는 유연성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유연성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서 가동성을 가져가는 건데, 수영은 가동성이 좋아야지만 정말 좋은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가동성을 늘리는데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그 가동성 안에서만 수영을 하셔야 된다 하고, 장거리 수업 팁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데, 이게 참 장거리 하려면은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일단은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자면은, 스포츠는 얼마큼 누가 힘이 강하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큼 힘을 빼냐의 차이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스포츠는 힘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잘할 것 같죠. 근데 결국에는 얼마큼 힘을 잘 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장거리 수영을 잘 하시려면요, 정말 천천히 하는 수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영을 먼저 완성하시고, 거기서 조금씩 페이스를 늘려 나간다면은 좀 더 스트레스 안 받고 열심히 아니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팁인 거지, 많이 해야 돼요. 반복 연습. 하지만 그 반복을 잘해야죠. 힘을 빼고 본인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영을 반복하시면 나중에 빠른 스피드에도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25m 수영장에서 마스터즈 500m와 100m 대회를 준비하는 연습 방법이나 훈련법이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연습 방법이나 훈련법은 정말 많죠.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데, 한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훈련 방법 중에 USRPT라는 훈련이 있는데, 울트라 숏 레이스 페이스 연습의 약자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짧은 거리, 지금 25짜리 수영장이 있죠. 25짜리만 반복해가지고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USRPT는 짧게 얘기하면은 짧은 고강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짧은 고강도 훈련. 그래서 50m를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아니고요, 25로 잘라가지고 곱하기 4, 6 뭐 그 정도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50m를 가고 싶다. 그럼 50m는 25가 2개죠.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 4 정도 해가지고 8개 혹은 12개, 그거를 강하게 짧은 휴식 시간으로 반복하는 연습이 있어요. 내가 100m를 가고 싶다. 그거를 또 25로 4개를 자르는 거예요. 그럼 4개죠. 곱하기 4. 그러면 4, 4, 16. 16개를 빠르게 짧은 거리. 왜냐면 사람이 긴 거리보다 짧은 거리를 설정해주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거리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반복하는 연습을 USRPT라고 하는데, 25도 길어요. 일반인보다는. 선수들이 25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수영장 요즘에 어린 수영장 많잖아요. 어린 수영장이 만약 20m다, 15m다, 그럼 더 좋아요.
더 짧으니까 짧은 거를 내가 강하게 반복하는 연습이 USRPT인데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접근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개시킬 수 있는 거는 USRPT 훈련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훈련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학교 팀을 가르칠 때 처음으로 이제 적용해서 효과도 많이 봤었고요. USRPT 훈련은 나중에 이것만 따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짧게 반복하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그 정도로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로 좀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려고요. 그 금방 말씀해주신 USRPT라는 훈련법의 네. 장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은요,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다. 고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단점은 실제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합에서 체력은 좋아질지 몰라도 어떻게 풀어갈지는 장담은 안 돼요. 실제 연습의 어떤 감각과 리듬을 연습하는 게 아니고 속도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체력은 좋아져도 감각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수영을 배울 때 기초 자세를 잘 배워놓기 위해 적당한 속도로 연습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인터벌, 뺑뺑이 등으로 체력을 기르고 속도를 일단 늘리면 자세 교정은 어차피 금방 되는 건가요? 수영 교정은 끝이 없다지만 온라인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들 의견이 다른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단순히 사람 성향 차이인 건지 아니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자세 바로잡기 편한지요. 안 좋은 자세가 굳어질까봐 걱정되기도 한데 어떻게 연습하든 상관없는 걸까요? 일반인 초중급자들에게 뭐가 더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딜레마기도 해요. 체력이냐 기술이냐. 근데 기술도 체력이고요. 체력도 기술이에요. 상당히 딜레마거든요. 특히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어린 선수들 지도하는 코치들은 어렸을 때는 기술이 중요하니까 계속 드릴이나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체력이나 그런 게 잘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체력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하고 체력하고요. 따로 떼서 보면 안 돼요. 이게 같은 거예요. 기술을 유지하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엘보나 물을 밀어내는 것도 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밀어내는 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모양으로 밀어내죠. 양쪽을 같이 가는 거지 한 가지만 한다고 해가지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적당한 속도로 연습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뺑뺑이 인터벌 같은 게 하는 게 좋은 건지요. 질문을 하셨는데 다 필요해요. 뭐냐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기술을 배우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다양한 속도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천천히 할 때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요. 점점 속도를 높이면서 내 몸에 체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유형 50m 할 때 기술과 자유형 1500m 할 때 기술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술을 배웠죠. 그러면 속도를 1, 2, 3, 4, 5까지 올려가면서 이 기술을 유지할 수 있어야 내 기술인데 천천히 할 때는 되는데 빨리 할 때는 안 된다. 그럼 아직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별로 기술을 연습을 해야 되고요. 체력이 먼저냐 기술이 먼저냐 이것도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초보자한테는 처음부터 빨리 하면 속도 조절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초보자들한테는 처음에는 천천히 하면서 그 기술을 연마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몸에 하나하나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다 보면은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을 못 해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천천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처음 배울 때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면서 대충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면서 하나씩 체화해 나가는 게 초보자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작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해야 진짜 내 기술이 되는 거예요. PB 자유형 33.8초, 저병 35.9초, IM100 1분 30초이고 최근 1년간 수영은 주말 포함 매일 2-3시간 3000m에서 5000m 정도 했습니다. 평소 업무 시간 중 조금 졸린 것 외에 큰 컨디션은 없고 자유형 31초가 다음 목표입니다. 어떤 말을 따라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매일 2-3시간에 3,000에서 5,000m를 하신다.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시네요. 네 가지가 이제 갈린다는 거죠. 이거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이렇게 얘기한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가 그거죠. 훈련은 매일 하냐?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일주일에 쉬어라. 이유가 있죠. 우리가 운동이 발달되는 메커니즘이요. 회복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물론 이제 하루에 2시간 운동하고 나머지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수영하는 거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루 정도는 다른 운동을 하든 휴식을 취하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번. 운동량을 늘려라, 드릴을 더 많이 해라. 이거는 아마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운동량을 늘려라, 드릴을 더 많이 해라인가 아니면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운동량을 늘려라, 드릴을 더 많이 해라. 요거는 좀 갈릴 것 같은데 기술을 늘리려면은 드릴을 더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체력, 기록을 더 빠르게 증가시키고 싶다면 운동량을 늘려야 되겠죠. 근데 운동량을 늘릴 때 그 안에 테크닉 연습도 늘어나겠죠.
두 가지 다 하셔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VS로 할 게 아니고 그냥 둘 다 해야 된다. 예. 네. 3번은 수영할 때 계속 생각하랴. 아니다, 뇌를 비워라. 반드시 생각하면서 해야죠. 이게 운동이요. 끊임없이 피드백을 내가 받으면서 그 피드백을 기준으로 계속 무언가 교정하면서 하는 게 스포츠예요. 근데 뇌가 비운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는 거거든요. 운동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있고요. 내 실력을 감소시키는 운동이 있어요. 무조건 운동한다고 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폼으로 운동을 해야 느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가야 발전이 있는 건데, 뇌를 비우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수영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칼로리 소모?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서 운동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딱 비교가 돼요. 한 연구를 보면요, 운동을 잘하는 애들이 뇌 활성도가 훨씬 높대요. 운동할 때. 왜? 끊임없이 물 감각, 시간, 내 카운터, 템포, 턴, 여러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운동 능력이 낮은 애들은요, 뇌 활성도가 운동을 잘하는 사람보다 낮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있죠. 너무 예민하게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막 그렇게 불만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영하면서 뭐 이 감각이 안 좋고 뭐가, 때로는 그냥 해야 할 때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생각하면서 해야죠. 스포츠의 핵심은 얼마나 내가 외부의 피드백을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수정 보완하면서 내 동작을 교정하면서 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뇌를 비우면 못하죠.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4번은 웨이트를 병행해라. 그 시간에 수영을 더해라. 이거는 초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된 사람들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초보면은 웨이트보다는 수영을 더 많이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어느 정도 정체기가 좀 왔다면은 웨이트도 하는 거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의 방법인 거지, 웨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영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수영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지 않는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아마 요거는 상황적 지식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강사님들도 다들 한 시간에 만나서 그분한테 동시에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하고, 스포츠는 OX가 확실하지 않는 어떤 노하우적 지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게 맞고 틀리다가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내 상황에 어떤 게 필요한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유형 29.9초에서 30.4초 나오고 있습니다. 숏코스나 롱코스나 첫 25m는 13초 초반대가 나오는데 후반부터는 확 퍼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첫 25m 비슷한 사람들은 다 28초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선 25m 풀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우리 유로 컨텐츠에서 요즘에 젖산 내성, 젖산 생선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생활체육인들에서 29초에서 30초 정도 나온다. 근데 25가 지나면 버티지 못하고 기록이 안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젖산 내성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분한테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13초대가 나오고 29초 9가, 그럼 30초 나온다 쳤을 때, 그러면 25짜리를 15초 페이스로 여러 개 하는 방식을 저는 추천드려요. 짧게 답하면 운동 많이 하세요, 그 한마디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선택적으로 이분한테 내가 페이스를 정해준다면 25짜리 8개를 15초 페이스, 또 15초 휴식, 그래서 30초 사이클로 8개 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면 후반부가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USRPT 훈련은 짧은 거리를 짧은 휴식 시간으로 반복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짧은 휴식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USRPT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25짜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25에 한 15초에 갔다? 그러면 또 한 15초 쉬고 나오는 정도예요. 물론 그보다 더 짧아도 돼요. 10초 되고 5초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15초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15초 쉬고 나오는 게 거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짧다는 표현은 절대값은 아니고요, 상대적이거든요. 25짜리 기준으로 20초 안으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치님 말씀을 듣고 나니 역치점을 활용해서 운동하고 싶은데 갤럭시 워치나 가민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갤 워치 같은 경우는 심박수가 나오기 때문에, 심박수를 할 때 역치라는 거는 개인마다 역치 수준은 달라요. 80%에서 90% 그 사이에 다 위치하거든요. 대략적으로 85%가 나오면 역치 수준의 훈련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물론 사람마다 살짝 틀려요. 근데 역치 훈련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역치가 있으면
정확한 역치 속도가 아니어도요 조금 이상 이하 효과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본인의 최대 맥박수 85% 수준에 맞추면 역치 수준의 훈련이라고 되는데 아마 체력이 없다면 85%까지 올리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치 훈련을 하기 전에 기초 지구력을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역치까지 가면 되거든요. 그 85%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거의 선수들이 갖고 있는 역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85%까지 안 가도 되고요. 한 80%에서 75% 수준만 들어가도 역치 훈련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서 85%까지 조금씩 높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되게 극단적으로 쉽게 얘기한 건데 역치라는 건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고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다양한 맥박수에서 운동을 해보면서 내가 맥박수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급격한 게 지친다는 게 있어요. 요 정도 맥박수까지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맥박수가 150에서 160이 넘어갈 때 힘들어. 그럼 그 사람이 그 지점이 역치예요. 갤럭시 워치나 가민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흔하지는 않은 방법이긴 하죠. 근데 좋아요. 맥박수를 보면서 하는 것 자체가 훈련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큼 발전했는가도 볼 수 있고 생활체육에서 훈련의 효과를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100m를 갔다 온 다음에 안정시 심박수까지 떨어지는 그 시간 있죠. 시간을 재도 돼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하버드 스텝 알아요? 하버드 스텝이요? 네, 상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네네네네. 그거가 지구력 측정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원리일까? 요즘에 팝스락 해가지고 학교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측정하는 원리가 뭐냐면요. 모두 다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시간으로 운동을 하고 나서 앉아서 회복하는 시간 비율을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유산소 능력이 좋다는 거는 회복하는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운동에도 잘 안 지치는 사람들 있죠. 그쵸. 그 사람들은 회복하는 것도 빨라요. 그래서 하버드 스텝이나 지구력을 측정하는 평가하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회복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들도 그렇게 한번 활용하면서 맥박수를 보고 내가 얼마큼 빠르게 회복하는지. 자유형 할 때 한 번 쉬고 출발하면 괜찮은데 연달아 50m, 75m 이렇게 자유형을 하게 되면 왼쪽 팔의 근력이 약한지 팔을 끝까지 밀지도 못하고 바로 돌려서 다시 입수하는 게 어려워요. 75m, 100m 연달아 자유형 하면 왼팔만 펴면서 돌아가게 돼요. 아니면 너무 힘들고 아파서요. 왼쪽 팔의 근력이 약해서라면 혹시 어떠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를 보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상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냥 수영이라는 거를 한정지어서 제가 얘기하면요, 양쪽 호흡이에요. 보통 자유형 같은 경우는 한쪽 호흡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밸런스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양쪽 호흡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 원래 하지 않았던 호흡 그쪽을 많이 하셔야지만 그 밸런스가 그나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냥 딱 이 글을 보면서 저는 만약에 제가 앞에 있다면은 왼쪽 호흡을 시킬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오른쪽 호흡을 하시니까. 아니면 왼쪽 호흡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른쪽 호흡에서 호흡 방향만 바꿔줘도요 근육의 밸런스가 조금 향상이 돼요. 그래서 지상 훈련도 있겠지만 그거 제외하고 수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호흡 방향을 바꿔주는 거. 모든 밸런스의 기본은요 양쪽을 똑같이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력이 약해서 끝까지 미는 거는 더 봐야 되겠고요. 밸런스는 요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58세 남자입니다. 수영 배운 지 3개월 차이며 월수금 강습을 받습니다. 25m는 자유형으로 억지로 가는 듯한데 자꾸 발가락이 바닥을 스칩니다. 저항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25m만 가도 숨이 차서 한참을 쉬고 와야 하며 초보 강습 때도 숨이 차서 회원들을 못 따라가는데요. 나이가 들어 배우는 거라 그런 건지 제 개인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자꾸 발가락이 바닥에 스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뭐가 상상이 되세요? 다리가 이렇게 그렇죠. 내려와 완전 있는 거죠. 다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수영하는 게 가장 수영을 힘들게 하는 방법이죠. 이런 분들은 중심이 너무 뒤에 있는 거죠. 좀 더 네. 중심을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훈련을 좀 더 하셔야 되고 중년의 남자분들이요 수영을 배울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런 자세예요. 거의 대부분이 가라앉아요. 왜 중년의 남자들은 이렇게 힘들까?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진짜 조금만 잘못하면 부러질 정도로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손을 제대로 뻗고 있지도 못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렇게 수영을 하니까 이렇게 가는 회원분들보다 쫓아가지를 못하죠. 여기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호흡하는 방법이든 뭐든 다 떠나서 가장 빨리 고쳐야 될 건 자세예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런 자세로 수영할 수 있게 자세를 교정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거부터 해결이 되면은 수영이 한결 좋아지실 거고요. 숨찬 건 당연해요. 왜냐면 체력이라는 게 마라톤을 2시간 뛸 수 있어도요. 수영 체력을 또 수영으로 키워야 돼요. 제가 지도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은 4시간, 6시간을 그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수영 25m 못 가세요. 힘들다고. 네. 그러니까 수영 체력은 수영을 키워야 되고 수영을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체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죠. 저병 기록 편차에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회 때마다 기록 편차가 커서 고민입니다. 대회장의 환경이나 컨디션 등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레이스 느낌과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중 느낌이 좋아서 PB를 기대했는데 기록이 오히려 좋지 않거나 반대로 대회 감각은 별로였는데 기록이 잘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기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적, 기술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나 훈련 중 체크할 만한 루틴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경기 전에 체온 유지를 위해 양말을 신으라고 하셔서 그 이후부터는 시합 직전까지 양말을 꼭 신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양말 안 신고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면 집에 가야죠. 선수들은. 이건 진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혹은 기본적인 자세.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어떤 직업을 바라보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라볼 때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양말 꼭 신고 계시고요. 잘하셨고. 격차가 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감각은 좋은데 기록이 안 나올 때 있고 감각이 틀린데 기록이 나올 때가 있다고 하는데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최고의 컨디션에서 최고의 기록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좋을 때 기록이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진짜 기록이 잘 나온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최고 기록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록, 평균 기록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평균 기록이 좋은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지 어쩌다가 한번 기록 잘 나온 것 같고 성적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록은 한 가지 요인 갖고만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각만 좋다고 해서 기록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반응 시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시기에 따라서 그 수영장의 환경, 물 깊이 혹은 날씨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내 감각이 좋다고 해가지고 기록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 좋다의 감각 있죠. 그게 맞는 걸까요? 근데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주관적이죠. 네. 선수들도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이렇게 수영할 때가 잘 돼라고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 주관적인 감각에 치우쳐가지고 자기 단점을 못 고치는 선수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죠. 기준에 너무 이렇게 감각이 얽매이면 안 되거든요. 그냥 연습한 그대로 스트로크 카운터, 템포 그걸 가지고 시합을 뛰는 거지 그 감각에 매몰되는 선수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다 기능이 멈춰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워터필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감각을 워터필링 중요한데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면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기록 격차를 보니까 상관이 없을 정도의 격차이긴 해요. 요 정도 당연히 나요. 시합 뛸 때마다. 선수들도요. 스임 오프라고 아세요? 혹시 스임 오프? 스임 오프가 뭐냐면요. 예선을 뛰었어요. 근데 결승은 8명 가죠. 근데 8등과 9등이 동시 기록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야죠. 그렇죠. 그걸 스임 오프라고 해요. 스임 오프 할 때는 기록이 똑같이 나올 거냐? 아니에요. 더 잘 나온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록 격차는 격차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다. 뭐 물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네, 다 달라요. 깊은 물에서 더 잘 나올 때도 있고요. 또 누군가 얕은 물에서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는 격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수가 나한테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예시 얘기했죠. 뇌를 비우고 하시라. 네. 그냥 하시면 돼요. 스타트 반응 속도는 잘 나올 때 0.6초대, 늦을 때는 0.8초대입니다. 하지만 마스터즈 대회에서는 반응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회 환경이 아니더라도 반응 속도 향상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훈련 중 스타트 타이밍 감각을 기를 수 있는 루틴이 있을까요? 첫 번째 0.6초대하고 0.8초대 0.2초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아예 이때는 아마 다른 스타트가 됐을 거고 아마 요 정도의 격차는 눈에 보일 정도로 스타트 방법이 달랐을 거예요. 아니면 호흡에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호흡을 들어 마실 때가 반응 속도가 빠를까요? 뱉을 때 빠를까요? 뱉을 때.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호흡을 참고 있어야 돼요. 들어 마시고 참고 있다가 뱉으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때 갑자기 호흡을 마시고는 반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세의 문제. 이 정도 격차는 빠를 때 느릴 때 격차가 아니고요. 잘했을 때 못했을 때 격차 정도로 큰 거예요. 아주 큰 격차예요. 요 정도 격차는. 이렇게 아마 스타트가 잘 될 때랑 못했을 때랑 그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쵸, 마사지 대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반응 시간, 리액션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는 데도 있겠지만은 그 스타트 감각을 키우는데 어떤 루틴이 좋냐.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시합 뛸 때 앞에서 시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에 맞춰서 호흡을 참고 있다가 그 소리에 맞춰서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육상 선수가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육상 선수는 이 손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 경기의 소리에 맞춰서 움직여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렷 하고 고 되죠. 네. 요 간격이 인간이 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계가 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이 조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마다 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출발하냐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패턴을 읽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소리를 듣고 반응 시간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합 나가서 심판이 어떤 타이밍에 출발시키는가를 체크를 하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머릿속에서 한번 타이밍을 맞춰보는 거를 제가 선수들한테 추천을 하거든요. 특히 단거리 선수들한테는요. 이런 식으로 루틴을 잡으셔도 충분히 하고요. 상당히 도움돼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이고 정리하면은 0.6초와 0.8초는 완전히 다른 스타트를 하신 거예요. 제가 수영 배운 지 딱 1년 정도 됐고 1.5km 자유형을 31분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29분대로 진입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6개월 전에도 34분 정도를 했습니다. 주 5일 하고 있는데도 6개월간 3분 정도밖에 못 줄였고 지금은 정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저랑 비슷하신데 6개월 3분 줄인 거 잘하신 건데?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하자면은 네. 점점 줄었다가 내가 정체기가 됐다. 네. 그렇죠. 근데 정체기는 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정체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어떤 그런 답변 말고 네. 진짜 정체기가 왔다는 얘기는 그 강도에 내가 적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적응했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운동하시는 모르지만 만약에 100짜리 10개를 연습하신다. 네. 그럼 다니고 있는 평균 기록을 줄여야죠. 그렇죠. 연습할 때 페이스가 빨라져야 시합할 때 빨라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운동량을 늘리든 구간 페이스 기록을 늘리든 네. 이게 제일 주요 핵심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책이라는 거는 누구나 와요.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하루에 아무리 운동을 해도요.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정체기처럼 보이다가 점점 하락세를 갖는단 말이에요. 네네. 실력이. 네. 근데 이런 노화 때문에 오는 하락세는 솔직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하락세가 아니라 그냥 팍 줄고 있다가 잠시 정체기니까 네. 구간 페이스와 운동량을 늘리면 쉽게 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기록을 1500에 상분 줄였다는 얘기는 아예 삶 자체가 바뀐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엄청 많이 줄이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한 수영 한 2년 반쯤 됐을 때 1500m 한 26분까지는 가봤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는 안 해가지고. 근데 그때 코치님이랑도 대화를 많이 하고 그거를 듣고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1500m를 30분에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더 빨리 가고 싶으면 1500m 29분 사이클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1500은 사실 30분 동안 계속 도는 거는 계산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100씩 끊어서 사이클을 좀 계속 줄여보세요. 2분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1분 55초 사이클로 해서 돌아보시고 그걸로 15번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엔 1분 50초 사이클로 해가지고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뭐랄까 기록 측정하고 내가 이거를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측정하기에 가장 다이렉트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고요. 이 방식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방식이잖아요. 네. 또 하나 방식은 소개를 하자면은 29분이잖아요. 네. 29분이면은 보통 한 1분 50초 페이스 정도 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사이클 자체가 1분 50초인 거예요. 네네. 이거를 15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씩 잘라서 3개 하고 쉬고 3개 하고 쉬고 3개 네네네. 하고 쉬고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를 다닐 수 있는 그거를 개수로 잘라서 할 수도 있어요. 개수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페이스가 있다면 네. 그 페이스의 평균 기록, 그래서 1500m가 30분이다. 네. 그러면 500m가 10분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500m를 10분에 들어오든 아니면 100m씩 더 잘라가지고 들어오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간별로 잘라서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질문을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네. 6개월간 3분 정도 줄였잖아요. 네. 3분 밖에 아니라 3분씩이나 해요. 그렇죠. 예. 이거
6개월 3분 줄인 거 되게 잘하신 거예요. 3분씩이나 네. 줄였는데 음. 지금 정체기가 온다. 네. 그렇게 지문을 바꾸고 싶어요. 이 정도 줄이셨으면 정체기가 올 때가 됐어요. 네, 제가 그렇죠. 보기에. 그리고 나서 더 좋아지실 겁니다, 아마. 네. 자유형 질문입니다. 오른쪽 호흡 시 좌측 팔이 드랍되는 것, 오른쪽 팔 캐치, 폴, 푸시 동작에서 팔이 옆으로 사선으로 팔이 빠져서 젖는 것처럼 보이는 것, 리커버리 시 손이 닭날개 모양으로 나오는 것 정도가 보입니다. 이를 각각 교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세 가지 현상이 나오게 된 근본적 원인이 있어서 그걸 잡으면 세 가지가 다 잡힐까요? 이분은요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네. 근데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중심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머리, 척추, 엉덩이, 다리가 완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리커버리, 발차기, 머리 모양 이거에서 논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틀려다가 많은 얘기가 네. 너무 약간 비전문적이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았는데 수영이 너무 헐렁헐렁한 것 그렇죠,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쫙 이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수영이라는 거는 장축 수영이든 단축 수영이든 뭔가 이 중심을 딱 잡고 거기에서 롤링을 하는 것가 되게 중요한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뭔가가 너무 헐렁헐렁하다. 요거를 먼저 잡으시는 게 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걸 보면 딱 처음 든 생각이었어요. 네, 이분이요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리커버리나 들어가는 방법이나 발차기도 타이밍도 다 맞고 머리도 호흡을 돌리면서도 낮게 가려고 하시고 글라이딩도 왼손은 좀 안쪽으로 들어오지만은 오른손을 최대한 앞으로 뻗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되게 잘 배우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중심이 안 잡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리커버리, 좋은 발차기 붙인다 한들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걸 논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 일단은 머리가 옆으로 안 움직이고 엉덩이가 너무 회전되지 않으면서 다리가 거의 저형 발차기 타듯이 차지고 네. 엉덩이가 위아래로 가는 네. 그렇게 중심이 많이 흔들리는 자세를 척추부터 머리까지 정렬을 시키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분은 풀 연습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가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다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 흔들림이 있다는 거는 네. 리커버리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야, 우리가 뛰는 거 생각해봐요.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머리 흔들면서 뛰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분은 비유를 하자면은 머리를 흔들면서 달리기를 하시는 건데 손의 각도, 무릎의 각도, 미는 방법 이거는 엄청 연구하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머리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중심부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운동을 좀 하셔야 할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양하게 있지만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발차기 타이밍은 잘 맞으세요. 되게 잘 맞으세요. 그냥 네. 탁탁탁 투픽킥을 정확하게 맞추고 계시는데 네. 지금 엉덩이가 보세요. 위아래 흔들리고 네. 그 다음에 발차기가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러네요. 갔다가 하고 몸이 흔들리니까 호흡할 때 왼손이 완전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네. 오른손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죠. 근데 이분한테 단순하게 왼손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바깥쪽으로 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중심이 또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다 그러기 때문에 좀 의미는 없고 풀 연습을 조금 하시면서 네. 엉덩이를 움직이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약간 바깥쪽으로 수영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마 느낌이 좋으셔서 그럴 거예요. 네. 그럼 오히려 더 Y자로 수영한다는 느낌으로 네. 엉덩이 흔들지 말고 Y자로 한다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먼저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제 영법을 할 때 생각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자유형을 할 때 한 동작이라도 생각 없이 하면 그 구간은 바로 이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리커버리 드릴을 하고 리커버리에 신경을 써서 자유형을 하면 물속 동작은 엉망이고 캐치 드릴을 하고 캐치에 신경 써서 자유형을 하면 물박 동작이 시원치 않아 계속 모든 동작을 생각하면서 하려니 점점 더 뚝딱이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자세를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체 강습을 받으면서 개인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잘 없어 개선해야 할 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상을 찍어보는 게 좋다는데 영상을 찍으려면 레인을 대관하고 찍어줄 사람이 있어야 해서 사실 힘든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감독님 운전할 때 생각 있게 해요? 야, 이게 운전할 때 저희가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며칠 전에 다른 컨텐츠 준비하다 그런 사진을 봤어요. 우리가 운전하면 피곤한 이유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냥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뇌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시선이 앞에만 보는 게 아니고 교차로에 오는 그렇죠. 애들도 확인하고 신호도 확인하고 룸미러도 확인하고 사이드미러도 확인하고 거기다가 이제 차 내부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뭐 조수석 사람들이나 이거를 머릿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상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맞아요. 라는 사진을 봤거든요. 네. 수영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운전을 하지만 네, 그걸 다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운전은 이미 나한테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자동화 단계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면은 그냥 이 글로만 본다면 네, 아직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자동화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경 쓰여도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초보자 때 운전할 때 네. 생각나세요? 많이 긁어 먹었죠. 네, 엄청 긁어먹었죠. 네. 왜냐면은 오른쪽 생각하다가 왼쪽 받고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이건 자동화의 문제예요.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네. 이런 과정은 누구나 겪고요. 네. 물론 이 글에서 표현 못한 어떤 문제점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냥 글로만 봐서는 자동화가 아직 안 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음. 내가 지금 자세로 피드백을 받지 않은 이상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할 때마다 내 자세를 확인하면서 제일 좋겠죠. 그럼 운동할 때는 어떻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까? 네. 첫 번째가 일단은 기록이겠죠. 근데 기록만 좋다고 해서 자세가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뭐하고 비교를 해보냐면요. 스트로크 카운터 기록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25m 갈 때 10번에 갔는데 10초에 갔다. 근데 9번에 가도 10초에 갔어. 그건 좋은 테크닉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영은 앞으로 가기 위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은 횟수로 빨리 가면 그게 좋은 수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내 모양을 보지 못한다면은 스트로크 카운터 기록을 계속 비교해 보면서 수영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폼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은 훨씬 낫고요. 아. 이게 바로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유소년이든 선수, 생활체육인들은 기록과 스트로크 카운트를 항상 비교하면서 해야지 방향을 잘 잡고 운동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하지 못할 때는 카운터하고 기록을 비교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헬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냥 제 혼자 했을 때 항상 반성하는 게 쉬는 시간과 오늘의 그 수행할 횟수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예 엑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가면은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죠. 오늘 뭐 하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뭔가 수행 능력의 발전이 좀 더디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자동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화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코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드릴을 연습한 다음에 그 드릴을 꼭 영법으로 바꿔가지고 한 번 더 해봐라. 바로 이어가지고 해봐라. 그래야지 이제 전이 과정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을 각 드릴마다 한 번씩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드릴을 하는 거지 드릴을 잘하기 위해 수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 좋은 드릴은 뭔지 아세요? 그냥 수영하면서 고치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 드릴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 제거시키고 부분을 반복시키는 거. 네네. 그걸 또 드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결국엔 수영을 잘하려고 드릴하는 거지. 음. 드릴을 하려고 드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스타트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네. 그래도 또 여전히 팔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캐치할 때 팔을 완전히 피고 하니까는 네. 더 이제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근데 2000m 하시고 한 거하고 지난번에 거의 전력 질주 하신 거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배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캐치하고 푸시가 정확하게 같은 궤적으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네. 수영이 점점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맞아요. 예. 근데 일단 감독님은요 네. 힘이 좋아요. 아, 그래요? 나이가 그래도 30대가 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뻣뻣한 수영으로 네. 어쨌든 빠르게 가고 계시는데 예. 평행할 때도 보면은 발목이 끝까지 유지가 안 되죠. 네, 예, 유지가 안 되고 중간이 펴지기도 하는데 네. 아마 발목 요게 평행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실 거예요. 발목을 유지해서 끝까지 미는 거. 아, 근데 설렁설렁한 거 치고는 지난번 영상하고 그렇게 속도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네. 평상시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네, 해요. 오히려 설렁설렁 지금 하신다고 했지만 네. 기록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거 보니까 네네. 오히려 과도하게 힘을 많이 들어가시는 게 있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허리에 약간 문제가 있다. 네. 근데
물론 영상을 보고 그 사람한테 맞는 스케줄을 짜려면요 아마 한 2만 미터짜리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운동을 계획할 때는요 모든 걸 한 번에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네. 감독님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네. 바로 허리예요. 허리. 어드레이션 하는 거 있죠. 이거를 이제 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 아마 저병하고 평형에서 기록을 많이 단축을 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턴과 그런 데서 나쁜 습관들을 좀 고쳐야죠. 네네. 그렇죠. 설렁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네. 3초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6월 말인가요? 6월 말 7월 초 뭐 그렇죠. 요쯤이라고 6월 말, 7월 하더라고요. 초고 지금 네. 우리가 녹화 시점으로 생각한다면은 약 이제 3개월 정도, 그렇죠. 3, 4, 5, 6, 한 4개월 4, 5개월 정도 정도 있죠. 남았죠. 네. 그렇죠. 네. 그럼 4개월이면은 아마 감독님 수준 언저리에 있는 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초 정도 되시는 분들 아니면 혹은 10초까지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운동을 짤 때는 스피드부터 시작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장거리부터 시작했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하지만은 스피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조금 경기력이 좀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하고요. 네. 갔다 오는 것 자체가 강도 조절 없이도 힘들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구력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초 지구력을 위해서 굳이 평형 저병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자유형으로 충분히 내가 400m, 500m, 1000m를 갈 수 있다면은 나머지 종목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IM 100m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25m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폐 지구력은 기초 지구력을 자유형으로 만들어 놓고 네. 나머지는 약간 스피드로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100m는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스케줄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스케줄을 타입을 한 가지를 정할 건데 네. 보통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지금 아침 6시 타이밍에 자유수영 월수금 그 다음에 강습 화목반으로 이렇게 총 5일을 하고 있는데 화목반도 이제 강습이 끝나고 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더 하고 가는 편이에요. 이건 제가 한 가지 스케줄 타입을 줄 테니까 네. 이거를 할 수 있을 때 네. 최소 주 2회 정도로 해주시면은 아마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스텝 바이 스텝까지 가가지고 결국에는 IM100을 빠르게 가는 것까지.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릉님이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테크닉적인 우선순위에서 한 가지를 연습하면서 기초 지구력을 우리가 요하는 그런 훈련들을 형태를 짜는 게 첫 번째예요. 네. 그래서 간호님은 하루에 운동량이 얼마나 되죠? 2000에서 2500, 뭐 많이 한다고 하면은 3000? 일단은 워밍업은 해야죠, 그렇죠? 네. 이제 워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0m짜리를 200m는 갈 때 자유형, 올 때 배영. 그러니까 배영. 50m 하시는 분들은 50 자유형, 네. 50 배영이 될 거고 네. 25 수영장에서는 계속 그렇죠. 25씩 이게 네.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200을 리버스 IM. 리버스 IM은 뭐냐면은 접해평자가 아니라 그렇죠. 자유형, 평형, 배영, 더병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워밍업을 좀 해줄게요. 네. 이제 워밍업은 너무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가볍게, 네, 네. 가볍게 해주는 거고 중간중간 휴식 시간은 약 30초 잡을게요. 왜냐면은 감독님 인터벌 시간 제가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참고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아, 이 훈련은 요 정도 쉬면서 해야 되는구나 네. 라는 개념을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게 워밍업이니까 레스트가 없어도 되고 아, 있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질문. 네. 리버스 IM을 저희도 이제 강습 때 가끔 하는데 네. 이 리버스 IM의 어떤 목적이 뭔가요? 리버스 IM은요, 첫 번째는 접배평자로 하던 걸 패턴을 바꿔가지고 네. 좀 더 힘들게 하는 것도 있어요. IM 선수들한테. 네네. 그래서 근육을 같은 자극만 주지 않고 네. 반대 자극을 줌으로써 오히려 경기력을 좋게 가려고 하는 패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병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연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저병이 마지막에 하게 돼요. 네. 그럼 저병 구간이 좀 더 힘들어지겠죠. 힘들어지겠죠. 네. 근데 워밍업 할 때는 꼭 그런 목적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저병이 몸에 좀 무리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형이 좀 덜 무리가 가고 네. 그래서 자유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한다. 그러니까 음. 특별하게 IM은 안 되고 리버스 IM이어야 돼.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냥 워밍업의 형태니까 네. 혹시나 400m 할 때 본인의 루틴이 있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감독님이 하시는 수영장은 오리발을 사용할 수 있죠. 네. 예, 보통 우리가 워밍할 때 오리발을 많이 사용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좀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 오리발을 사용하고 발목 유연성 때문에 오리발을 사용하니까 이건 오리발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워밍업 400m 정도는 충분히 하고 네. 그 다음에 시작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우리 감독님의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이 뭐라겠죠? 허리 유연성. 그렇죠. 네. 우리가 수영할 때 허리 유연성은 뭘로 키울 수 있냐면 돌핀킥으로 많이 키울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감독님한테 제시해 주는 거는 이제 돌핀킥을 차는 건데
강도는 모더레이트. 그러니까 모더레이트가 뭐냐면은 힘들지 않게 적당히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한쪽 방향만 하지 말고 100m는 스트릿라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선형을 잡고 네. 100m는 사이드로. 아, 그러니까 뭐 갈 때 올 때 방향을 오른쪽 왼쪽 바꿔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100m는 백으로. 네. 그래서 허리를 양쪽 방향으로 네. 다 연습을 하라는 얘기죠. 아.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스프링라인 잡으면 이 어깨가 있죠. 네. 어깨를 홀딩 시켜야 돼요. 움직이지 말고. 네. 어깨까지 아. 움직이면은 물론 돌피킥은 잘 찾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허리 운동이 안 돼요. 아, 맞아요. 네. 저 코치님이 이 전에 저한테 주셨던 스케줄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거의 한 앞에 800m 구간이 네. 돌핀킥 위주의 운동이란 말이죠. 네. 이거 하면서 비슷한 걸 느꼈어요. 이걸 하다가 힘이 빠지면은 어깨가 움직이면서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더 쉬워지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엉덩이의 움직임이 확연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잡고 저는 어깨를 움직인다라는 생각보다는 전 맞아요, 상체를 맞아요. 고정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했거든요. 네. 돌핀킥은 상체를 고정시켜야지만 네. 허리 구간에 있는 가동성도 좋아지고 돌핀킥도 좋아져요. 네네. 근데 돌핀킥을 잘 차기 위해서 앞에 움직이는 방식도 있긴 해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돌핀킥이 하도 안 차지는 분들은 저항을 조금 받더라도 네. 앞에 움직이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하지만은 제가 요구하는 거는 허리 연습하는 거잖아요. 네네. 돌핀킥을 잘 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돌핀킥을 잘 차지기도 하지만은 결국엔 허리의 움직임을 연습하는 거니까 상체를 고정시키고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힙판으로 고정시킬 수도 있고 여러 그렇죠. 가지 방식이 있겠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서 또 너무 많이 힘들면 이건 거리를 좀 줄여도 되니까 네네. 그래도 최소한의 효과가 있으려면 300m 정도는 해주는 게 네. 워밍업을 좀 줄이고 이거를 좀 더 해도 되고 네.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거를 200m씩 해도 되겠죠. 그래서 300짜리 하나를 하는데 100m는 스트라인, 100m는 사이드, 100m는 백이에요. 네. 근데 이거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럼 300짜리 2개를 해도 되고요. 3개를 해도 되니까는 네. 요거 개수를 조절하시면 되고 휴식 시간은 그렇게 여기선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네. 테크닉 연습이기 때문에 심폐 지구력 혹은 스피드 이럴 때는 이 휴식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테크닉적인 연습할 때는 그렇게 휴식 시간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니까 네. 충분히 이제 고려해서 네. 하시면 되고요. 네. 어차피 3회째 하나니까 다음 운동 넘어갈 때는 더 쉬셔도 되니까는 네. 너무 이제 안 하셔도 되고 네. 또 한 가지 아까 평형발차기 보니까 네. 평형발차기가 발목이 네.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평형 차실 때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러면 필요한 건 뭐냐면은 네. 우리 마지막 올 때 중요한 또 발차기는 자형 발차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 때 홀수는 네. 에그비트키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에그비트키라고 해가지고 이게 평형 발차기거든요. 이렇게 차는 거 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평형 발차기 차는 이 감각을 익힐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빨리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제가 운동 강도는 모더레이트라고 할게요. 네. 보드 잡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시간은 약 20초 정도 네. 쉬시면서 하면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또 자형 발차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형 발차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갈 때는 에그비트, 올 때는 자형 킥으로 똑같이 모더레이트로 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어느 정도는 단점, 허리랑 평형 발차기 네. 그리고 자형 발차기는 워낙 마지막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니까 같이 네. 섞어서 요 정도만 해도 벌써 몇 이죠? 400, 400, 1100이에요. 요 정도만 우선순위로 당분간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이제 훈련을 해야죠. 네. 훈련을 하는데 지금 감독님 보니까 네. 어쨌든 이제 파워는 그렇게 크게 딸리지는 않아요. 네. 예, 각 종목에 약간 테크닉을 생각을 하면서 기초 지구력,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험을 위해서 네. 6월 말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니까는 지금은 기초 지구력을 조금 키우고 네. 하는 게 좋은데 기초 지구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평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방식은 이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m짜리 하나 자형을 해요. 네. 강도는 우리가 옛날에 그 강도 얘기할 때 BBM 개념 네. 네. 되셨어요? 네. 그렇죠. 50 BBM이면 어느 정도죠? 본인의 최대 네. 맥박스에서 본인 나이를 빼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50 BBM인데 네. 만약에 이거를 퍼센트로 따지자면은 네. 한 75% 정도예요. 네. 아, 그러니까 50을 뺀 거 180에서 50을 빼면 130 정도. 네. 그러니까 거, 예. 우리가 보통 50 BBM 하면은 이제 맥박기가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근데 그럼 나 맥박기 이건 어떤 워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75% 정도의 강도로 네.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뭐 쉽게 갔다 오죠. 그렇죠. 예. 130이면은 막 그렇게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한 20초 레스트를 할게요. 네. 그럼 이거 한 다음에 또 뭐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를 주고 싶어요.
지금 제가 설정한 운동은 200짜리 하나에 25 4개가 기본 포맷인 거예요. 네. 네, 그럼 25 4개는 어떻게 하냐? 25 하나씩 저병 하나, 네. 대형 하나, 네. 평형 하나, 자유형 하나예요. 네. 이걸 수영으로 하나씩 하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운동 강도는 맥스로 가져가는 거야. 네. 휴 시간은 30초 레스트로. 예, 그걸 가져가고 다시 한번 100m를 자유형 수영으로 이제는 조금 스무스하게 네. 회복을 한다는 얘기죠. 네네. 예, 여기는 제가 개인 체력이 아직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니까 네. 예, 요거를 자유롭게 네. 할게요. 이게 기본 포맷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0짜리 하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25 4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리커버리 같은 수영 네. 그래서 다시 한다. 네. 요거죠, 그렇죠? 네. 요거를 몇 세트? 한 4세트 정도 하고 이렇게 정해지면은 몇 미터가 되죠? 1600이 돼요. 네. 그럼 아까 토탈 2700 정도 되죠? 네. 요 정도면은 감독님 개인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거리상으로만 보면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음. 연습할 때 항상 느꼈던 저의 특징이 뭐냐면 맥스나 인터벌 운동을 할 때 체력이 급격히 깎여요.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강사님들 딴에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신다고 막 30초 레스트 하고 이렇게 해도 자세가 계속 망가지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아직은 여기까지 가지 말고 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은 영상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100m 레이스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냥 본인이 실제 1분 30초 나왔을 때 네. 그 구간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구간 기록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테크닉이 무너진다겠죠. 네. 그러면 100m 레이스 페이스처럼 하되 네. 여기다가 N DPS를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네. 실제 경기에서 했던 스트로크 카운터 있죠. 네. 그거보다 조금 적게. 아. 그러면 스트로크 카운트를 적게 가져가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네. 테크닉 연습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아니면 아직도 이게 좀 부담된다. 네. 그 앞에 강도를 없애고 스트로크 카운터만 가져가도 돼요. 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 해보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한번 가져가고 근데 여기서 제가 200짜리를 하고 바로 요거를 들어갔죠. 네. 이걸 20초 쉬고 바로 이거 들어가요. 그렇죠? 네네. 야, 이거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 유산소를 하고 뒤에 약간 무산소적인 운동이죠. 네, 그렇죠. 야, 그거 자체가 무산소 운동 효과를 높여요. 네. 근데 무산소 끝나고 다시 리커버리를 하죠. 네. 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면요 회복이 돼요. 이 정도면은. 근데 아마 회복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조차도 본인한테는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이 포맷은 유산소 운동과 본인한테 필요한 어떤 테크닉적인 네. 그 강도가 연습이 되는데 네. 아직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25 4개를요 맥스로나 그런 걸로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80%로만 하셔도 충분히 기초 지구력 운동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80%에서 한 85% 정도가 돼야 돼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운동이 되니까는 이 목적은 뭐죠? 기초 체력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네. 아마 200짜리를 다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건 분명히 강습 때도 하고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건데 이거를 한 세트 끝나고 원래는 여기서 또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지만 효과가 또 극대화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감독님이 만약에 85%를 하겠다 아니면 100m 레이스 페이스를 하겠다 마음을 먹었죠. 네. 먹었으면은 앞에 200m가 너무 부담되면요 휴식 시간을 늘리든 네. 아니면 거리를 짧게 가든 네. 아무리 좋은 훈련량도요 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 80%의 성공률을 보이는 정도의 휴식 시간. 네. 예. 그래서 한 4세트? 너무 힘들다? 그 3세트만 해도 돼요. 네. 하지만 한 세트, 2세트는 너무 약하다. 감독님 정도의 거기서는. 네. 하지만 제가 만약에 감독님을 1대1로 시킨다면 요거는 무조건 시킬 것 같다.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리 운동을 하죠. 네. 근데 정리 운동도 그냥 쿨다운이라고 하면 아무거나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쿨다운을 하는 게 좋을까? 네.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에서 가장 약한 건 발차기가 가장 약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400m 중에 100m는 대형 발차기를 할 수 있고 네. 또 100m는 제일 중요한 평형 발차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이 많이 무너졌으니 여기서 본인이 가장 안 되는 종목 위캐스트라고 얘기해요. 네. IM 선수한테 네. 너 위캐스트로 해라고 얘기하면은 4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종목, 네네. 취약 종목, 네. 그 종목 드릴을 하면은 더 좋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감독님은 이 위캐스트가 약간 배영 구간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예. 네.
배영에서 어떤 드릴을 해야 좋을까 할 때 저는 감독님을 봤을 때 싱글암 드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싱글암 드릴은 뭐냐면 차 타고 네. 갈 때는 오른팔만, 네. 올 때는 왼팔만. 네. 왜냐하면 지금 오른손과 왼손이 궤적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 네. 오른쪽으로 가요. 아. 그래서 한 팔로 수영을 하더라도 일직선으로 갈 수 있게 네. 예,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서 처음에 워밍업하고 허리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에그비트 킥과 자형 발차기로 어느 정도 본인 단점 연습하고 네. 그 다음에 운동을 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다운할 때 약한 강도로 이렇게 정리 운동까지 한다면 네. 이 상태로 한 2주 정도 어차피 강습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2주 정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야, 근데 이러면 네. 거의 3,100 정도 되는 거를 해야 되는 네. 소화하는 스케줄인데.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지킬 수 있다의 양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이제 3,100이어도 그 안에서 페이스들이 있고 이제 레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부지런을 떤다 음. 했을 때 수영장에서 입수할 수 있는 게 5시 50분이다. 제가 한 7시 30분에는 출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시간 40분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짜준 거의 효과를 가져가면서 네. 보통 우리가 스케줄 짤 때요. 다 짠 다음에 네. 거기서 두 번째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전문용어로 가비지 스케줄을 제거시키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좋은 운동인데 네. 내 목적과 조금 벗어난 거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제거시켜서 가장 엑기스만 훈련시키게 하기에 이 가비지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가져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거를 한번 가져가자면 네. 몇 정도를 줄이면 될 것 같아요? 한 2,500에 맞추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많이 빠지니까 한 이거는 네. 정말 지킬 수 있는 거. 2,500이면 제가 한번 이렇게 줄여볼게요. 네. 다운을 200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위캐스트들이 있죠. 네. 이것만 포함을 시킨다. 네. 물론 다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 메인 세트에서 회복을 주려고 제가 줬던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100m를 없애버리고 마지막에 4번이 끝났죠. 네. 이때 자유롭게 좀 쉬는 거예요. 네. 마지막 4번째. 여기서 벌써 한 400, 600이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이제 워밍이 400m 이상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져가려면은 여기서 하나 정도 가져간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2200 정도가 되고 혹시 여기서 많이 부족하다 본인이 네. 그럼 플러스 아까 제거시켰던 거 말고 네. 여기서도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플러스 알파를 본인이 좀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네. 이 정도는 아마 충분히 지켜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근데 영상을 보는 분에 감독님하고 똑같은 단점을 갖고 있는데 네네. 나는 저게 조금 강도가 약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거는 이 메인 세트가 증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네. 뭐 6세트를 할 수 있고 아니면 25 4개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예. 여기서 좀 더 내가 강도를 잘 버틴다. 네. 그럼 여기서 맥스로 가져가도 네.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영 200짜리와 25짜리 4개 이 조합은 기초 지구력을 연습을 하면서 그걸 토대로 무산소 연습을 같이 해서 네. 100짜리를 갔다 올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4가지의 피드랄까요? 네. 혹은 지구력?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충분히 IM 100m 정도는 갔다 올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뒤에 가면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되게 네. 많은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 할 거고 또 한 가지 줄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나는 됐고 지금부터 진짜 제대로 연습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오늘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IM만 해야죠, 그럼. 네, 그렇죠. 야, 이런 분들한테 진짜 IM, 그러니까 머슬 체인지라고 하거든요. 네. 나는 진짜 기초 제어 완벽해. 근데 자꾸 IM만 하면 지쳐. 네. 그런 분들은 100짜리 IM을 하고 연결을 시키죠. 네. 네, 유산소 IM으로 연결을 시키자마자 네. 25짜리를 두 개씩 강하게 실제 내가 시합을 뛰었을 때, 혹 실제 내가 테스트를 했을 때 그 강도 있죠. 네. 그 강도를 25씩 잘라서 8개를 한다. 휴 시간은 이렇게 한다. 네. 요거는 지금 요거 자체가 바로 시험 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나 IM으로 통해서 좀 기초 지구력이나 혹은 시험에 통과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난 몇 초 나오는 게 문제다. 그렇죠. 그런 네.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스케줄을 변경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IM이 힘들다. 네.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M 자체는 아직 무리고 네. 기초 지구부터 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서 다 자유형으로 변경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포맷으로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기초 지구력과 100m를 갈 수 있는 스피드까지 조금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시기에 네. 이 시기에는 이런 운동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